서울의 한 장례식장은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멍한 눈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정호의 빈자리가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고 저는 마치 기계처럼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슬픔과 충격 속에 하루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늦게 도착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들어섰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리더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수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채 굳게 담은 입술로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그의 왼쪽 귀 뒤에 멈춰 섰습니다. 세 개의 점이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제 아들 태준이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15년 전 해외 배낭여행 중 실종된 아들, 의사가 선천성 색소 침착이라 불렀던 태준만의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손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명함을 직원에게 건넸고 저는 그 명함을 힐끗 볼 수 있었습니다. 윤태준 KS건설 CEO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만 바뀌었을 뿐 그 얼굴은 실종된 제 아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마주하게 될 줄이야. 저는 떨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 윤태준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착각이라면, 하지만 정말 아들이라면 저는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제 남편과 어떤 관계셨나요?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반가움도 알아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사업상 알게 된 분입니다. 고인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셨나요? 저는 작은 단서라도 찾고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고 몇 번 정도 뵈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사업적으로 큰 조언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만 그 눈빛엔 아무런 기억도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왼쪽 귀 뒤에 세 점, 그건 절대 착각일 수 없었습니다. 윤태준 씨라고 하셨죠? 제가 더 묻기 시작하려는 순간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윤태준은 시계를 그는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한번 저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부인께서 많이 힘드실 텐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께서 분명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뒤돌아서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15년 전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서던 아들 태준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아, 조용히 불러보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서와 함께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들을 다시 찾은 듯한 혼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장례식장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방금 저와 얘기했던 분 아시나요? 윤태준 씨라고 하던데요. 윤태준. 씨요? 아시는 사이세요? 직원은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분이에요. 젊은 나이에 큰 회사를 이끄는 대단한 인물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꼭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남편의 장례가 끝나면 그 사람이 정말 제 아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그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KS건설과 윤태준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인터넷 기사, 신문, 경제 잡지까지 뒤졌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한국 건설업계에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라는 말 외에는 그의 과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마침내 그를 만나기 위해 KS건설 본사를 찾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그 빌딩 앞에 서자 가슴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검정.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최대한 자신감 있어 보이려 했지만 손에 든 가방은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현대적인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고 웅장한 천장, 중앙에 세워진 회사 로고까지 모든 것이 화려하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준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로 꼭 뵙고 싶습니다. 저는 김정호 사장의 아내입니다. 제 말에 그녀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다른 여성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검정 정장을 입은 그녀는 윤태준의 비서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호 사장님 부인이시죠? 저는 윤태준 회장님의 비서 강주입니다. 네, 저는 박미영입니다. 회장님을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비서는 공손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회장님은 오늘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에 예약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장례식 때도 뵈었는데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태준이었습니다. 그는 몇몇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로비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귀가 아플 정도로 쿵쾅거렸습니다. 태준이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고 얼굴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부인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비서가 다가와 예약 없이 찾아왔다며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지만 윤태준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주씨. 다음 일정은 언제죠? 잠시 후 최 부회장님과 미팅이 있습니다. 그럼 잠깐 시간이 있군요. 제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윤태준은 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그의 옆모습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턱선, 눈매, 손가락까지 모든 것이 제 기억 속의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는 그의 뒤를 따라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탁 트인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보였고 고급 원목 가구와 세련된 미술품들로 채워진 사무실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앉으시죠. 윤태준이 응접 세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찾아온 건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15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윤태준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관련이 있죠? 제 아들 이름은 김태준이에요. 15년 전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됐습니다. 그 후로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윤태준은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준비해온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건넸습니다. 이건 태준이가 대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당신이 그와 얼마나 닮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사진 속 사람들을 천천히 훑었고 특히 젊은 태준의 얼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곧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왼쪽 귀 뒤에 있는 3개의 점, 그건 태준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특별한 표식이에요. 윤태준은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귀 뒤로 가져갔다가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야구 글러브를 꺼냈습니다. 이건 태준이가 중학교 때부터 아꼈던 글러브예요. 안쪽에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윤태준의 얼굴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접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 재산이라도 노리시는 건가요? 그의 달라진 말투와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해요.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나선 가족이라며 다가오는 사람들이요. 특히 제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 더 많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 그저 제 아들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 속 아이는 당신은 정말 많이 닮았어요. 윤태준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닮았다고요? 그게 증거입니까? 전 윤태준입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죠? 당신이 말하는 김태준은 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DNA 검사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제 가족도 아닌데 왜 DNA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정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묵묵한 시간이 흘렀고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를 그 아이로 착각하시는 것 같군요. 절망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혹시 가족이 있으신가요? 저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고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에 윤태준의 표정이 잠시 슬퍼졌습니다. 네, 아내와 7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는 건강한가요? 그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치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많이 아픕니다. 간 질환으로 인해 이식이 필요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희귀 혈액형이라는 점입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나요? RH 음성 AB형입니다. 저도 같은 혈액형이에요. 윤태준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검사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맞는다면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의심, 희망, 혼란, 경계심.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거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단지 아픈 아이를 돕고 싶을 뿐이에요. 윤태준은 다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서울을 내려다보며 침묵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쳐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아직도 당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제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이제는 장기까지 기증하겠다니? 이해해 주세요. 이건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그의 의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라도 낯선 사람을 쉽게 믿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윤태준 씨. 저는 당신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돈도 인정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검사만 받을 기회를 주세요. 당신 아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내적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들을 위한 희망을 쉽게 포기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는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함정이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먼저 적합성 검사부터 시작하죠. 그의 말투는 이제 실무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연락해서 예약을 잡겠습니다. 윤태준은 책상으로 돌아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가 병원과 통화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는 두려움과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기증자로 적합하다면 태준이의 아들, 제 손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태준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서울대학교 병원 이식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는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전보다 훨씬 누그러진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끝이 났고 윤태준은 저를 사무실 문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병원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내가 그 아이를 도울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잃어버린 아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기를.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로비로 들어서자 윤태준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영 씨. 그는 여전히 공식적인 말투로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식센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 엿보이는 걱정과 불안은 아픈 아이를 둔 아버지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식센터에 도착하자 곧바로 담당 의사에게 안내받았습니다. 김민우 교수라는 남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회장님. 그리고 박미영님. 저는 이식팀의 김민우 교수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무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교수는 우선간 이식 기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기본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핵 검사, 간 기능 검사, 심전도, 심장 초음파 등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조직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얼마나 걸릴까요? 윤태준이 물었습니다. 일부는 오늘 중으로 나오고 조직 일치도 같은 정밀한 항목은 하루나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는 예상보다 길고 복잡했습니다. 혈액을 채취하고 심장 검사를 하고 간 초음파도 받았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검사를 성실히 받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일부 결과가 나왔고 김 교수는 다시 우리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랍게도 밝았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미영님은 기증자로서 매우 높은 적합성을 보였습니다. 혈액형은 물론이고 HLA 항원의 일치도도 매우 높습니다. HLA가 뭔가요? HLA는 인체 면역 시스템과 관련된 유전자입니다. 보통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절반 정도만 일치합니다. 하지만 윤 회장님의 아들 우진이와의 일치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건 이식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윤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 눈에는 더 이상 단순한 의심만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높은 일치도는 흔한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특히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 교수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심장 검사에서 약간의 이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심전도에서 불규칙한 리듬이 있었고 심장 초음파에서도 경미한 심장 비대가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김 교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영. 님의 나이와 심장 상태를 고려하면 간의 일부를 기증하는 수술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고위험 수술입니다. 이건 매우 큰 수술입니다. 김 교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심장 상태로 볼 때 수술 중이나 수술 후 합병증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태준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잠시만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 교수는 눈을 깜빡이며 신중히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기증자보다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2~3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윤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 위험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기증자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조직 일치도를 가진 기증자를 다시 찾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혈연 관계가 없다고 알려진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윤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 가면서까지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분이 충분히 상의하실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우진이에게 최선이 되길 바랍니다. 김 교수가 방을 나가자 이제 방 안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윤태준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저는 당신이 제 어머니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목숨까지 걸려고 하시죠? 제가 당신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당신 아들은 이제 겨우 자라나는 아이잖아요. 전 살 만큼 살았고요. 윤태준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당신도 부모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윤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 어머니라고 믿는 건 아닙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예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김 교수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윤태준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추가 검사와 상담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나머지 검사를 마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저녁 윤태주는 자신의 집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박미영과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검사 결과는 계속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혈액형뿐 아니라 조직 일치도까지 놀라울 만큼 완벽했다는 의사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15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희미했습니다. 거센 태풍이 몰아치던 배 위의 기억, 그리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의 혼란만이 선명했습니다. 그 이전의 삶은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윤태주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창밖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봐주었던 윤 씨 부부에게 입양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 지금의 성공을 이루어낸 삶까지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 사랑하는 아들을 얻었고 겉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혹시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그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내 어머니일까?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아들에게 간을 이식하겠다고 나선 그녀. 아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수락했지만 그녀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경고가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박미영의 나이와 심장 상태를 고려하면 수술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망설임 없이 기증을 자처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어머니라면 윤태주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15년간 자신을 찾아다녔다면,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고 지금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생명까지 걸겠다고 한다면 그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얼마 전 박미영이 보여주었던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오래된 야구 글러브. 그는 천천히 그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성은 분명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간의 주름, 같은 입술, 그리고 사진 속 따뜻한 미소는 그의 가슴을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그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윤태주는 야구 글러브를 손에 들었습니다. 낡고해진 가죽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왼손에 글러브를 끼워 보았습니다. 묘하게 손에 딱 맞았습니다. 그때 2층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글러브를 내려놓고 아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우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로 우진이가 불렀습니다. 응, 우진아, 괜찮아. 윤태주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병원에 같이 온 아주머니, 누구야? 윤태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빠를 도와주려는 좋은 분이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진이를 재우고 난 후 그는 다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의심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박미영이 정말 그의 어머니라면 그것은 그의 존재 전체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이건 뭔가 위험한 계략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윤태주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신뢰하는 유전자 검사 전문가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내일 DNA 검사를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끄는 윤태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미영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인지 아니면 교묘한 사기꾼인지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입양 부모님이 남겨준 것으로 그가 병원에 발견됐을 당시의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배 사고,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청년, 심한 두부 외상과 기억 상실, 그리고 왼쪽 귀 뒤에 있는 3개의 점, 김태준. 그는 그녀가 말한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이름, 김태준. 밤이 깊어갔고 윤태준은 소파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별들이 서서히 흐려지고 새벽의 첫 빛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병실에서 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건넨 하늘색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망을 쓰고 모든 장신구를 제거했습니다. 긴장되세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고 이제 손자를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윤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그의 얼굴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한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준비 다 되셨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거의요. 우진이는요? 7층 소아병동에 입원했어요. 아내가 곁에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윤태준은 창가로 걸어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후회 없으세요? 전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게 다가와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죠? 행운의 부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양어머니가 제 어릴 적 수술 때 주셨던 거예요. 제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이렇게 소중한 것을 나눠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순간 김민우 교수와 간호사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곧 수술이 시작됩니다. 이제 수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기 시작했고 윤태준은 병실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침대가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중 저는 윤태준이 몰래 제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원대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작은 비닐봉투에 담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한 샘플이었겠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곧 그는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우리 아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손자를 살릴 거예요. 수술실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수술대로 옮겼고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의식은 서서히 희미해졌습니다. 한편 윤태준은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채취한 머리카락 샘플이 들어있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가 신뢰하는 유전자 검사 전문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바로 검사하겠습니다. 신속 검사로 2시간 안에 결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떠난 뒤 윤태준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7층 대기실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은 2가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수술이 무사히 끝나길 바라는 마음. 그는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아내 윤나가 커피를 들고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긴장돼서. 윤태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진이는 잘 자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준은 아내에게 DNA 검사에 대해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더 큰 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정말 당신 어머니일까? 윤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었고 의사들은 간간히 경과를 전해왔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정확히 2시간 후 윤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99.90% 확률로 모자 관계입니다. 오차 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박미영님은 회장님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맞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서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간 자신이 믿고 살아온 정체성, 자신이 쌓아온 삶, 그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김태준. 그는 그 이름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파편들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입학식 날의 기쁨, 배낭여행을 준비하던 설렘, 그리고 태풍이 몰아치던 바다 위에서의 공포. 완전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기실로 돌아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말해줄 게 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나는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방금 DNA 결과가 나왔어. 박미영 씨는 정말 내 어머니야. 윤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15년 전에 실종된 김태준이야. 윤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윤태준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김민우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고 입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쉰 뒤 말을 이었습니다. 우진이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이식된 간도 잘 기능하고 있어요. 윤태준과 윤나의 얼굴에 잠시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긴장감이 다시 감돌았습니다. 김 교수의 표정에서 여전히 무거움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미영님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출혈이 심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윤태준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습니다. 수술 도중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간 일부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시작됐고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심장에도 무리가 갔습니다.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막 찾은 어머니를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건 어머니의 헌신, 그리고 15년 동안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까지. 지금도 최선을 다해 출혈을 막고 있습니다. 김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 1시간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윤태준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말을 더 하고 싶었지만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김 교수는 황급히 수술실로 돌아갔습니다. 윤태준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그의 등을 토닥였지만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너무도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매분 매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의 놀란 눈빛, 회사에서 다시 만났을 때의 간절함,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며 보여준 결연한 의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그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입에서 나온 그 단어, 그 순간 대기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윤 회장님, 우진이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상태도 안정적이에요. 윤나는 환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함께 가자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물론 아들도 걱정됐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수술실 안에 있는 어머니에게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 난 여기서 기다릴게. 윤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간호사를 따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윤태준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은 계속해서 시계를 향했습니다. 이미 1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윤태준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떨렸습니다. 김 교수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출혈은 일단 멈췄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해요. 심장에도 큰 무리가 갔고 혈압도 낮습니다. 살 수 있습니까? 윤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그가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김 교수는 윤태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아마도 아드님을 위해, 손자를 위해 버티고 계신 겁니다. 윤태주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볼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는 동안 아주 잠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말을 하시거나 접촉은 삼가 주셔야 합니다. 윤태주는 김 교수를 따라 수술실 복도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침대가 밀려 나왔습니다. 여러 모니터와 튜브에 연결된 박미영이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약하게 들렸습니다. 윤태주는 침대 옆에 서서 잠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엄마? 그가 침대 옆을 따라 걸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녀를 중환자실로 옮겼고 윤태주는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가득했던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태주는 중환자실 복도 의자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병원 규정상 내부에 상주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가능한 한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그는 계속 머물렀습니다. 간간히 간호사들이 나와 상태를 알려주었고 새벽 무렵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중환자실에서 김민우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밤새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긴장이 풀려 있었습니다. 윤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아 계세요. 김 교수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밤새 거의 주무시지 못하셨을 텐데요.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김 교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치는 안정되었고 심장 기능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안심하긴 어렵지만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윤태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하실 분은 박미영 님이세요. 정말 놀라운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의료진 모두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태주는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언제쯤 뵐 수 있을까요? 오후쯤 회복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때 잠깐 면회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는 그날 오후까지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우진이 병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진이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고 이미 침대에 앉아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후 3시경 간호사가 윤태준을 찾아왔습니다. 윤 회장님, 박미영님이 회복실로 옮기셨습니다. 지금 면회하실 수 있어요. 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5년간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았고 그와 함께 어머니도 되찾았습니다. 회복실은 조용했습니다. 여러 병상이 있었지만 커튼으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그를 박미영이 있는 병상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면회 시간은 15분입니다. 환자가 피곤해 보이면 바로 나가주세요. 윤태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몸에는 여러 기계와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약한 손,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손, 그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가슴속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쁨, 후회, 안도, 그리고 깊은 감사. 그는 말없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콧날, 무엇보다 그 의지적인 표정까지도 그때 미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초점이 없었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윤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미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 그녀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윤태준은 그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김태준. 미영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괜찮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회복 속도가 아주 빨라요. 미영의 입가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거면 됐어. 그 아이가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손자를 살렸어요. 그리고 저도 찾아주셨어요. 미영은 떨리는 손을 들어 윤태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기도했단다. 네가 어딘가에 살아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태준은 그 손을 자신의 뺨으로 가져갔습니다. 그의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기억하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해서.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미영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의 시간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윤태준의 기억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태준이었고 그녀는 그의 어머니 박미영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진짜 재회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민우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눈물로 가득 찬 두 사람을 바라보며 그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의학에서 말하는 기적입니다. 박미영님의 회복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보이는 상태라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거예요. 김 교수는 상태를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이제 환자분은 쉬셔야 해요. 면회는 나중에 다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윤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고 그녀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유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태준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어. 유나는 기쁨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윤태준이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날 이해해줘서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잖아.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이틀이 흘렀습니다. 저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고 이미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들도 저의 회복에 놀라워했지만 저는 그것이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회복되니 몸도 따라 치유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꽃다발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를 김태준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주변에서는 윤태준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정리는 천천히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태준이 꽃병에 물을 채우며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너무 빠르다고 놀라시더라. 태준은 꽃을 정성스럽게 꽂은 뒤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약간의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전에 날카롭고 경계하던 모습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우진이는 잘 지내?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의 간이 아주 잘 맞은 것 같아요.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었습니다. 만나고 싶은데 아직은 몸이 좀 힘들어서 걱정 마세요. 우진이도 정말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해요. 꼭 감사 인사 전해달라고 했어요. 할머니라는 단어가 제 귀에 감미롭게 울렸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도 기적이었지만 이제 손자까지 생겼다는 건 또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남편 정구를 떠올리자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픔 속에는 위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까요.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성실했고 책임감도 강했지. 그리고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네가 실종됐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널 찾으러 다녔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말이야.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해요. 괜찮아, 태준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제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고 문득 궁금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빠랑은 어떻게 만났어? 장례식장엔 어떻게 오게 된 거야? 태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우연히 아버지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됐어요. KS건설과 합작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네가 아버지를 직접 만난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업적으로 많은 조언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널 알아보지 않으셨니?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특별한 반응은 없으셨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전구가 아들을 봤는데 정말 못 알아봤을까요? 그는 평생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네 아버지 생각이 나서 조금 감정이 복잡해졌어. 태주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아들을 되찾은 기쁨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태준을 만났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정말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태준아, 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짜 기억나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첫 만남은 약 3개월 전이었어요. 그 후 몇 번 더 뵈었고요. 남편이 사고를 당한 건 4월 말. 그 사이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2달 동안 남편은 뭘 하고 있었을까? 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로부터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퇴원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회복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매일 찾아와 도움을 주었고 우진이도 종종 함께 왔습니다. 손자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되어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기적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고 새로운 가족까지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전구가 정말로 태준을 만났던 걸까요? 오늘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해보는 게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우리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장에는 건축 관련 서적들과 가족 사진들이 나란히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직 펼쳐진 채의 마지막 프로젝트 도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의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책, 문서, 캐비닛, 상자들. 정우는 매우 체계적인 사람이었기에 모든 것이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서랍만큼은 잠겨 있었습니다. 책상 왼쪽 아래의 작은 서랍이었습니다. 이건 열어본 적 없어. 늘 잠겨 있었거든. 열쇠는 없어요. 아버지만 알고 있었을 거야. 태주는 잠시 고민하더니 펜고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아래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걸로 해볼까요? 열쇠는 서랍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단 하나, 가죽 다이어리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엔 정우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날짜는 태준이 실종된 날이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쓰셨던 거야. 우리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초반부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서, 대사관, 사설 탐정까지 중간엔 희망의 흔적이 드러났다가 다시 절망으로 빠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달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의 글들이었습니다. 3월 5일 오늘 KS건설의 윤태준 회장을 만났다. 젊고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멎는 줄 알았다. 얼굴, 목소리, 손짓까지 우리 태준과 너무 닮았다. 15년이 흘렀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알아본다. 그가 우리 아들일지도 모른다. 3월 12일 다시 만났다. 태준이가 좋아했던 이야기들을 꺼내보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귀 뒤 점 3개. 이건 우연이 아니다. 내 가슴은 확신하지만 이성은 증거를 원한다. 3월 20일 DNA 검사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그의 머리카락을 어떻게 확보하지? 그리고 만약 정말 태준이라면 왜 기억을 잃은 걸까? 4월 2일 의사 친구에게 물어봤다. 사고, 뇌 손상, 산소 부족으로 기억 상실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정말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전혀 기억 못하는 거다. 4월 15일 드디어 방법을 찾았다. 다음 주 식사 자리에서 컵을 확보해 검사할 계획이다. 아직 미영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4월 29일 미영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우리 아들 태준이가 살아있어.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직접 봤어. 그는 날 알아보지 못했지만 분명 우리 아들이야.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말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찾았지만 확신이 생기기 전까진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 직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군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다이어리를 쓰다듬으며 아버지의 글씨를 조용히 따라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전 아버지를 기억 못하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찾아내셨으니까요. 그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후회, 그리고 깊은 존경. 어머니, 이제 저와 어머니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거예요.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된 거니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남편은 이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의 사랑과 헌신은 우리를 다시 하나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가 원했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 태준이 돌아간 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슬픔과 감사가 교차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남편을 잃는 슬픔 속에서 아들을 되찾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건 마치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걸. 남편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습니다.